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 변론 기일에는 피청구인 대리인단과 정형식 재판관,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씨 본인, 이들이 원팀이 돼서 증인 홍장원 차장을 융단 폭격한 것이 대단한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 측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역시 정형식이다, 이렇게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초점이 된 것은 바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메모,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었다는 명단, 이것이 되겠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체포 대상자 명단은 현재 이 홍장원 제1차장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 있는 것이죠. 우선은 방첩사령부에 그 명단이 있다. 우리가 국회에서 확인을 했듯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14명에서 16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았다는 뉴스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체포 대상자 명단은 방첩사령부에 있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로 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경찰 이쪽에도 명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이 체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김용현 증인, 김용현 장관이 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계엄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포고령이 발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포고령 위반자가 되기 때문에 구속할 수 있겠죠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계엄을 관리하는 측에서는 거의 공지의 사실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홍장원 차장의 메모를 이게 진실되지 않다든지 여인형이 불러주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든지 하는 그 공격은 그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이것이죠. 이 명단을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그런데 갑자기 딴지일보 이렇게 쓰여 있죠. 아마도 이 이름이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름을 제대로 정확하게 불러주지 않았던 것인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순일, 그리고
정청래가 아니고 정창래 이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홍장원 차장이 자기가 이야기를 불러주는 걸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서 받아 쓴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정서한 거라고는 하지만 최초 메모가 그냥 들리는 대로 재빨리 썼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정청래가 아니었다는 것도 그렇고, 또 딴지일보 그냥 이렇게 받아 썼다는 것은 본인이 한번 걸러서 제대로 된 정보를 메모한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전 헌법재판관,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2명, 김명수, 김민우, 노총위원장, 권순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총위원장, 딴지일보라고 한 것은 아마도 확실하게 명단만 착착 불러준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뭐 대충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에서 16명 이랬는데 16명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 알고 있던 것을 급하게 받아 쓴 것을 다시 정서, 다시 쓰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으니까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쓴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이고 아래에 쓴 것이 시간적으로 나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메모한 것을 정서하게 한 다음에 추가를 했으니까, 생각나는 것을 추가했으니까 이게 시간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차례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형식 재판관 정도 되는 사람이 이것을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있던 사실이고 이것이 나중에 있는 사실인 것이라는 걸 토대로 비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모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요 몇몇 사람에게는 동그라미를 쳤을까? 이제 밑에 부분은 홍장원 차장이 나중에 직접 손으로 써 넣었다고 합니다. 홍장원 차장의 글씨는 거의 알아보기가 힘든, 왜냐하면 이 메모를 쓸 때는 적어도 자리에 앉아서 썼겠죠. 근데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악필이다, 아무튼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찬대가 추가되면서 나중에 썼는데도 동그라미가 있죠. 권순일은 2번이나 썼는데 동그라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해 놓은 사람들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읽어주어서 내용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별표로 표시를 했는데, 첫 번째 별표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죠. 이렇게. 이게 1조, 2조 축차 검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다는 뜻이겠죠. 1조 먼저, 그 다음에 2조, 그리고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밑에 있는 게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악필이다. 상황이 긴박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더라도 참 그렇죠. 자, 두 번째 별은 검거를 요청, 그리고 괄호를 열고 위치 추적과, 그러니까 검거를
요청하고 위치 추적도 요청하라.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그동안에 뉴스 들으면서 최우선 체포하는 사람들 몇 명이 있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같은 뜻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기일에 정형식 재판관이 홍장원 증인에게 따져 물어서 홍장원 증인의 정신을 쏙 빼놨다,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다 녹취를 했습니다. 보고 이렇게 받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봅시다. 정형식 재판관이 증인에게 묻습니다. 물론 여기 묻는 대상은 홍장원 차장입니다. 국정원 제1차장.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물어보기를 검거를 요청,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이렇게 해놨는데 순서를 따지는 겁니다.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거를 더 주안점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뒷부분은 존댓말 했겠지만 안 들렸습니다.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는 거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숨차게 물어봅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검거를 요청이 앞에 있고 괄호를 열고 위치 추적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라는 것이 부수적이고 검거를 요청한 것이 주된 것이다. 이런 통상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홍장원 차장이 설명한 증인이 아는 것을 이야기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홍장원 차장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는데 홍장원이 아니고 저 제주도에 있는 박 씨는 이렇게 이해할 텐데 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검거해 달라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검거하러 어디에 나가 있는 겁니까? 위치를 모르는데 어디에 나가 있다는 겁니까? 가령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집을 안다면 그 집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 추적을 해야 된다. 위치를 모른다. 그러면 아예 이재명 대표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하나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검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여인영 사령관은 군인입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가서 검거할 수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때 그 수사본부도 설치가 되지 않았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해야 하겠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런데 정영식 재판관은 여인형이 하면 되지 왜 홍장원 차장에게 부탁을 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국가기관의 권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아무 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이런 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영식 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도 할 수 있다고, 그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독특한 사고를 하는 인물인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는 거지라는 것이 도대체 검거할 자격이, 방첩사령관이 민간인을 검거할 자격이 어떻게 있다는 거냐. 그런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이러한 문제 제기가 어디서 문제 제기하라는 대로 하는 거든지 영혼 없이, 아니면 무지하든지, 아니면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한번 딴지를 걸어보는 건지, 이렇게 되죠. 그것 이외에도 검거하러 나갔으면 위치 추적이 필요 없습니다. 목표점을 알고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하는 겁니까? 자기 말도 비논리적이죠. 상대방 보고 어째서 순서를 이렇게 했으면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영식 재판관 이제 딱 걸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검거,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게 맞지 않아요? 자, 요 순서가 왜 뒤집혀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따지는 겁니다. 급하게 긴박한 시간에 테이블도 없이 말하는 거 보니까 무슨 공터인지 초지인지 하는 그런 데서 서서 메모를 했고, 들은 것을 나중에 들어와서 생각나는 대로 추가했다. 이런 경우에 시간의 선후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 속에서 무엇을 먼저 적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눈점을 다른 곳으로 잡고 있죠. 왜 순서가 이러냐? 왜 이게 아니냐? 이러고 따지고 있습니다. 증인이 어차피 이 메모는 수기로 메모를 하다가, 그러니까 손으로 끄적끄적 썼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글씨가 저러니 처음 것을 가지고 있었어도 남이 알아볼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옮겨 쓰라고 그러고, 밑에는 옮겨 쓴 게 아니고 기억나는 대로 쓴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대충 이 윗부분은 본인이 쓴 것을 옮겨 쓰라고 했고, 그러면 원래 종이에는 이게 없었겠죠. 나중에 이제 옮겨 쓴 것을 보고 빠진 거, 거기에서 생각이 더 났던 거, 이런 것을 추가해서 썼다. 그러면 듣고 쓰는데 녹취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능력껏 듣고 그 순간에 남아있는 정보를 옮겨 적는 것은 안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흐르기 전에 많이 기억해내서 적어 놓았을 때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면 그게 못마땅하겠지만, 여기에는 그냥
아, 이게 있구나. 그때 이렇게 적었구나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영식 재판관은 참 문제 삼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증인이 여기 보면 이제 1조, 2조 그 차례차례로 이 부분입니다. 1조, 2조 뭐 축차해서 검거해서 방첩사 감금실에 감금 조사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증인에게 처음에는 비협조적으로 별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라고 그랬다니까 이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증인이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도와라.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또 정영식 재판관의 말입니다. 여기 증인의 말은 생략했습니다. 주고받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명단이 있으니까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1조, 2조 뭐 이렇게 가가지고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이랬습니다. 현재 인신을 구속할 법적인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는 방첩사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애초에 불법이죠.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도와라 라고 증인에게 지시를 해서 증인은 거기에 따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추적을 지금 정영식 재판관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별개로 본인이 질문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위치 추적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걸 왜 국정원에 할까? 이런 것이죠. 경찰에 직접 해달라고 해서 협조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검거하려고 하면 경찰 보고 그냥 잡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아니 그러면 그냥 팩스 날리지 뭘 비아폰으로 전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서로 공문 보내가지고 그거 받아갖고 하면 되지. 이거 정영식 재판관도 몰래 한다는 거 알고 있던데 밑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할까요? 이러니까 증인이 그건 여인영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느냐. 왜 여인영의 속마음을 나에게 묻느냐 이런 것이죠. 정영식 재판관이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할 일인가 싶은 게 그러면 그런 내용이 검찰에 진술할 때도 요약이겠지만 하여튼 짧게 기술이 돼 있는 모양이죠. 체포조 나가 있는 명단 불러드릴게요 라는 부분이 먼저였고 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체포조 나가 있는 명단 앞에서 증인이 분명히 체포 대상의 명단을 불러줘서 받아 썼다고 했는데 갑자기 체포조 나가 있는 명단이라고 바꿉니다. 이것은 재판관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안 될 짓입니다. 자, 체포조 나가 있는 명단은 뭡니까? 자기네 직원 명단. 여기서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또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번에 명단을 갑자기 체포조 나가 있는 명단이면 뭡니까? 우리 방첩사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그거 왜 부르는데? 그거 왜 부르는 겁니까?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말을 비틀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도록 사람들을 오도하고 체포조 나가 있는 명단이 뭡니까? 정영식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은 이때 불러준 게 방첩사령관 사령부의 그 요원들 명단을 불러줬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위에 있는 게 방첩사령부 요원 이재명 우원식인데 이게 홍장원이 급하게 쓰느라고 이재명 우원직 그런데 잘못 썼다. 이렇게 가려고 합니까? 체포조 나가 있는 명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먼저 였고 그 다음에 명단 불러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조, 2조, 체포, 축조 이렇게 얘기하고 축차, 검거, 감금할 예정이다. 이거를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상황 설명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정영식 재판관은 단지 실수였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진술할 때 검찰이 강당에 쫙 앉아있고 참고인이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합니까? 검찰이 질문하고 질문에 답변하겠죠. 가장 관심이 있는 걸 먼저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도대체 왜 홍장원 증인에게 따집니까? 질문한 대로 답변하는 것이지. 앞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말 그렇게 묻고 싶었을까를 왜 홍장원 증인에게 따집니까? 정영식 재판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명단을 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겠죠. 수사권이 없는데 이번에 비상계엄 하면서 법에 따라서 조직을 다 만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새벽 3시에 계엄사령부 그 조직을 그때 만들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런 식이었다. 지난번에 법무관이 나와서도 이야기했죠. 수사권이 없었다. 무엇이든지 했다 하면은 그거는 위법이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데 왜 본인이 안 하고 국정원이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데 협력을 얻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도움을 요청했는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방첩사령부가 할 수 있을 텐데 요청했을 리가 없는데 계속 이러고 있죠. 그 상황 설명이 우리가 지금 이 여러 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검거한 다음에 감금 조사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미리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황 설명을 한다면? 이 선우를 여인영 사령관이 뭐 먼저 하고 뭐 나중에 했는지를 왜 증인에게 따집니까? 근데 굳이 그런 상황 설명을 국정원 1차장한테 방첩사에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윤석열 피청구인이 국정원 1차장 나부랭이한테 내가 뭘 부탁을 하겠느냐. 아니 계엄 상황에서는 방첩사가 국정원 그따위 것들보다는 더 위에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니다.
그보다 먼저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상황 설명을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알았을까? 윤석열의 미래에 할 이야기를 정영식 재판관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단지 그 헌법재판소의 영상을 보는 국민으로서는 선우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거 편집해서 가짜로 만든 겁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참 이상한 사람이죠. 아무리 그쪽에서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한마디를 말하면서 왼손 검지, 둘째 손가락을 펴서 마구 휘저으면서 그 말 한마디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정영식 재판관이 아주 힘차게 싸우듯이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증인이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그렇게 여인영 사령관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을 했을까? 여인영이 국정원 1차장에게 그 대단한 여인영이 그런 말을 할까? 왜 순서를 보통은 이런 순서로 하는데 순서를 왜 뒤집어서 썼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정영식 재판관이 왜 이럴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을 넘었으니까. 정말 선을 넘고 있습니다. 보면 정영식 재판관은 마치 시나리오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증인이 답변하는 중간에 막 끼어듭니다. 길지도 않았는데 답변이. 이게 특이한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을 보면서 재판관들이 아주 축 처져서 조용조용하게 진행을 하는 것을 매번 봤습니다. 이번은 독특했다. 이런 것이죠. 정영식 재판관의 말이 그런데 그건 조금 이상한 것이 처음에는 전화할 때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나 말을 안 하려고 했다고 증인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려고 처음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증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도와주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쫙 했다는 건데 자 이때도 손 쫙 할 때 손동작을 해서 두 팔을 쫙 벌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정영식 재판관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었는가? 아무리 그냥 생각해도 이 사람이 같은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비밀이 아니구나.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얘기를 해야지. 자, 이것은 여인영 사령관이 계속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합니다. 그건 여인영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여인영 사령관을 굉장히 잘 아는 것일까?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그렇게 할 텐데 여인영이 그랬을 리가 없지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장원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단 정도가 아니고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내가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라는 의욕까지 보인다. 심지어 정영식 재판관은
나중에 혹시 이렇게 이 부분은 하도 특이해서 느낌표를 넣습니다. 나중에 혹시 증인이 진짜 대통령한테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라고 해버리면 본인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재판관이 증인한테 증인이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증인은 전화를 안 받았을 수 있다.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여인영 사령관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안 받고 나한테 전화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해야 된다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 않았겠느냐.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쓸데없이 아무 데다가 막 이야기를 퍼뜨리고 댕겼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자, 홍장원 차장은 쓸데없는 대상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 무시를 할까? 근데 그게 뒤에 보면 피청구인 윤석열이 아주 야멸차게 무시합니다. 그게 정영식 재판관에게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보에 관한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첩사령관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그러니 홍장원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리고 조심했을 텐데 이렇게 홍장원에게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지. 여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수십 번 반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을 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명단을 주니까 증인이 그냥 이제 명단을 그래서 체포 뭐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거의 막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 아니에요? 증인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해서 이거는 홍장원 증인이 국회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메모를 하다가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뒷부분은 메모를 하다 그만뒀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것도 거의 듣기도 막 싫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은 내란을 일으키는 윤석열의 편이 아닌 홍장원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재판관이 할 말은 아니죠. 당신을 의심했을 텐데 당신은 의심받아 마땅한데 아니 국정원이 정보 다루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방첩사령관은 정보 전문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집 잡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것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법 위반이다. 라고 생각해서 메모를 하다 말았다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막 듣기도 싫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여기다 또 메모를 해놓은 게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배신자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배신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재판관이 증인을 배신자라고 한다면 이런 재판관은 재판관 자격이 없죠. 무슨 재판관이 배신자인지 충신인지를 가려야 하는 겁니까? 근데 그래 놓고는 하여튼 증인 그거 들은 얘기가 맞다는 거죠. 당신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말 좀 해봐. 그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검거를 요청한 거가 맞아요? 이렇게 이제 말이
막 뒤틀리고 세고 하는데 참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증인이 홍장원 차장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승전결을 다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메모를 먼저 한 거, 나중 한 거, 그거를 차례차례로 쓸 수 있겠냐 이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뭐 물론 그건 맞는데, 자, 맞는데라고 하면서 바로 부정하죠. 그런데 여기 써놓은 위 순서나 그런 게 그래서 그 말이 뭡니까? 당신 말이 틀렸고 다 맞춰서 써야 된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래요. 검거를 왜 위치 추적을 앞에 안 쓰고 검거를 앞에 썼느냐 그러는데, 위치 추적도 할 자격이 없다 방첩사는. 그런데 국정원이 할 자격이 없다고 앞에 정영식 재판관이 한참 퍼부었습니다. 이제 이래 놓으니까 홍장원 차장이 제가 여인영 사령관과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러더니 또 말을 합니다. 이 정영식 이 사람은 이 정도면 심각하다. 나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뭐가 상식인데? 정영식 자기 생각이 상식이다? 아니지. 윤석열의 뜻에 어긋나면 윤석열의 뜻에 따르는 게 상식적이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을 주신문 사항에서 이제 앞에서 물어보고 할 때 검거 요청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메모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검거 요청했어요. 마치 자기가 무슨 피고인처럼, 자기가 무슨 여기에서 이 상대방 말이 맞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는 것처럼 윤석열과 혼연일체가 돼서 윤석열처럼 화를 내고 윤석열처럼 따지고 있다. 그렇죠. 홍장원 차장이 위치 추적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10여 명, 14명에서 16명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알겠죠? 왜 안 되는지. 계엄 상황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설치해야 할 조직이 아직 없었고, 그래서 권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군대가 계엄 선포했다고 해서 막 가서 국민들을 체포하고 수색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홍장원 차장은 그걸 알고 있겠지 하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정영식 재판관은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든지 그렇겠죠. 이번에 또 답변을 하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말 도중에 또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하지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이러면서 따집니다. 검거 지원 요청 그러는데 똑같은 것이죠. 방첩사령부가 지금 검거할 권한이 있으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 국정원 또 방첩사령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행위, 위법한 명령에 아직 따르고 있는 상태다. 물론 그 다음 행동으로 나가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검거를 요청한다는 거는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이러는데, 국정원이 좀 우회적으로 공조를 해서 검거를 할 수는 있다고 말을 하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자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한 것이죠. 그런데 국정원이 검거한다는 거냐? 왜 방첩사가 하는 거를 국정원이 한다는 거냐? 이러는데 참 이거는 뭐 머리가 나쁘면 대책이 없죠. 그리고 무지하면, 법을 모르면 그럼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개헌법이라든지 좀 읽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영식 재판관. 홍장원 차장이 제가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여기에 또 시비를 겁니다. 이거는 정영식 재판관을 용서하기 어렵죠.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하고 따집니다. 이게 재판관이 할 일입니까? 이 메모가 증거로 채택돼서 가장 뼈아픈 것이 윤석열 피청구인이죠. 정영식 재판관이 메모를 왜 작성했냐고 따집니다. 그래 놓고는 홍장원 차장이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이러니까 재판관이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여러분 정영식 만날 때는 앞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메모를 할 때 주어 수로 딱 맞춰서 마침표까지 찍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 잡습니다. 메모를 왜 작성하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위치 추적이 먼저고 검거가 나중인데 왜 당신은 검거를 먼저 쓰고 위치 추적을 뒤에 썼느냐? 이러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을 냅니다. 이걸 가지고 정영식 재판관이 홍장원 차장을 증인을 코너로 몰아붙였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 되면 정영식의 카밍아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손발이 잘 맞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정영식 재판관을 칭찬했다. 이게 또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증인신문이 아니고 재판관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이 신문, 여러분은 신문과 신문 이거를 섞어서 쓰는데 지금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쓰는 것은 이 신문이 아니고 신문입니다. 이게 물을 신, 물을 문.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을 좀 상세히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신문을 하는 증인들 그 대상이 옛날식으로 말해서 원님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놓고 아뢰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야기했죠. 홍장원 차장이 나는 증인입니다. 피고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신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지금 검건이 위치 추적인이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국정원이 이걸 못한다. 그래서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현재의 방편이죠. 협력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물을 리가 없고 저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대통령이 말을 해서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게 거짓말이면 어쩌려고 여인영이 저렇게 얘기를 했냐 할 리가 없다. 여인영은 정보를 잘 관리하는 사람인데 할 리가 없다. 이상하죠? 헌재 재판관이 여인영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 윤석열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 메모가 탄핵부터 내란 몰이 이런 프로세스가 저 아까 우리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지적하신 저 메모가 우리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아주 흐뭇하게 말을 합니다. 아마 재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죠. 그냥 증인이 내가 썼다, 내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또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딴 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1차장, 홍장원 1차장한테 12월 3일 10시, 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전화를 하기는 했구나, 사실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었다. 저 계엄 사무가 아니었다고 일단 합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즉 계엄 사무 문제는 국정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원장에게 이번 계엄 사무는 따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국정원장 밝혀야 하겠죠.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내란에 기여하는 행위를 했는지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굳이 피청구인이 콕 찍어서 밝혔으니까.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전화를 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닌 그저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12월 3일 밤 11시에 계엄이 발효가 된 게 11시죠. 11시 정각. 그때 간첩 검거를 도와주라고 한다면 그게 계엄 포고령 위반 우범자들, 국방장관 이야기하던 국회에서 저 체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북주의자들, 반국가 행위자들, 간첩들, 같은 얘기 아닌가, 이걸 이렇게 바꿔놨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원이 개인 사찰이라도 했다는 거냐. 아무튼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방첩사에 줄 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이 거짓말도 100% 거짓말은 없습니다. 뭔가 거짓말의 씨앗, 그 토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전혀 없었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 결국 증인의 말이 맞는 거구나 싶게 보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원래 법에 따라 할 수 있으면 아무 수사권도 없는 국정원이 12월 3일 밤 11시에 도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정영식 재판관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그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애로사항이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해라 하고 내가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은 지극히 높은 분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신상태가 아주 썩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차장,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에게 계엄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 저 하잘데없는, 보잘것없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직접 들으면 더 분명합니다. 만약에 할 거면은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합니다. 방첩사령관이 굉장히 높은가 보죠. 이번 내란 행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모양이죠. 자, 이렇게 정영식 재판관이 선을 넘어서 마치 윤석열의 입이 돼서 윤석열의 입처럼 재판관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그렇게 길게 과도하게 그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요원으로서. 그리고 윤석열이 바로 이어서 정영식 잘했어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영식이 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있죠. 이렇게 서로 말을 딱딱 맞춰주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이전의 헌재 헌법재판소 영상을 보더라도 안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조가 사납고 말을 더듬고 잡된 발음, 다시 말해서 의미 없는 언어의 조각, 파편이라고 하겠죠. 이것이 극심하고 게다가 증인을 추궁하는 그 내용과 태도를 보건대 증인은 알고 싶은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극악한 흉악범 취급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판단하는 권한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보더라도 내란죄를 저지른 것은 윤석열인데 마치 홍장원이 내란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다그치더라. 잠깐 머리가 고장이 났던 것인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아, 저게 혹시 작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피청구인 윤석열 측의 기발한 비상한 전략인가? 이제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는 헌법재판관을 기피해서 여기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같이 힘을 모았죠. 같이 그게 제2, 제3의 내란 행위를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3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국회 선출 3명을 선출했는데 거부합니다. 딱 거부하는 거죠. 임명 못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6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6인 상태에서 탄핵 결정을 하려면 만장일치여야 한다. 100%. 그렇더라도 이게 심판이 가능한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게 하겠다 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처음에 그 버티다가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8명이 됐죠. 초기에는 재판관 기피를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를 놓친 겁니다.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변론에 일단 참가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피를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헌법재판관 회피를 하려고 또 공을 들였는데 2월 5일부로 이게 이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1월 31일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게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거는 이쪽 같습니다. 깊이는 못하지만 헌법재판소 법상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할 수 있다. 이걸 믿고 여기에 의존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회피해라. 재판에서, 심판에서 손 떼라. 이랬는데 그 이유를 봅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런 것도 있던데 이 사법연수원 동기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이번에 못 들어가면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실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동기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문형배 소장 대행이 피청구인 윤석열을 싫어해도 됩니다. 싫어했어도. 왜냐하면 이 사람도 혹시 당근 못 먹을 수도 있고 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알레르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 문제죠. 직업적인 양심 그걸 지켜주면 되고 그것이 편향돼 있다 하면은 모두 보고 알겠죠. 그런데 이번에 지적한 게 2011년 7월 18일 언제입니까? 14년 그렇게 옛날입니다. 문형배 씨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아니었습니다. 법원, 진주지방법원장이었을 때 SNS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표도 아닙니다. 성남시장일 때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네요 하면서 댓글을 남겼답니다. 그거 보니 안 되겠다. 이미선 재판관. 우리 헌법에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죠. 사람이 인맥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윤석열 씨가 그걸 많이 해서 죄를 많이 짓기는 했지만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소속된 변호사이고 반윤석열 활동을 한다. 그거 동생을 어쩝니까? 마누라면 이혼이라도 하지만 동생을 가족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이 이 사람도 변호사여서 어느 법무법인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 법무법인에 권순일도 다니고 있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권순일은 왜 나쁘냐? 이재명하고 똑같이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재명이 나쁜데 이재명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이 나쁘고 그 권순일이 나쁜데 그 사람이 다니는 법무법인에 이미선 남편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 남편의 아내인 이미선이 헌재 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좌파다. 그런데 좌파다 우파다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죠. 헌법재판소 법에서 애초에 기피할 수 있는 대상은 재판관이 심판의 당사자하고
집안 관계일 때 직접 그 남편이 어떻다가 아니고 이미선 재판관이 윤석열 씨하고 어떤 집안이라든지 또 그 반대편하고 그렇다든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은 그 남편이 탄핵에 찬성한답니다. 또 그 남편이 다니는 직장, 이 사람도 변호사인데 그 직장의 상사가 김희수랍니다. 김희수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단에 들어있다.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같은 부모 자식이든지 형제도 아닙니다. 이런 김희수가 다니는 법무법인의 이 남편이 직장이 거긴데 그런 남편의 아내인 정계선은 윤석열 탄핵 심판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5일에 헌법재판소가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대통령인 주제에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그게 정신이 파탄난 게 아니냐. 정상이면 현직 대통령이 그 짓을 하겠느냐. 그래서 또 의사 무능력자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모든 걸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정영식 재판관은 또 왜 저러느냐. 무리하게 홍장원의 메모를 깨려고 하고 있다. 지금 궁금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심판을 하는 곳입니다. 홍장원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가 그게 진실성이 있다고 봐서 증거로 채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정영식 재판관은 그게 증거가 안 됐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메모가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메모 한 장 깨뜨려서 윤석열 탄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재판관의 명예를 온통 더럽힌 것이죠, 이번에. 그래서 혹시 저게 윤석열 측의 압박 때문인가? 다시 말해서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배수진을 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025년 2월 5일 뉴스에 정영식 재판관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4년 12월 6일이면 12월 3일에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이 이제 탄핵 위기에 처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박선영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12월 6일에 12월 14일에 직무정지되는 사람이. 그런데 이 박선영이 누구냐? 정영식 재판관의 아내의 언니입니다. 이렇게 치면 집안이죠. 이거야말로 재판관 기피 요건을 충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예심이 없다. 국민들이 이제 많이 거듭 확인을 했는데 이랬구나.
탄핵 위기에 이 짓을 했구나. 그리고 이 박선영이라는 사람도 이런 내란을 일으킨 이 상황에 애국심이 없구나. 이 자리를 차지했구나. 정영식 재판관이 공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이걸 흔드는 쪽으로 들어갔고 자기가 위원장을 하는 것을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애국심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고 2025년 1월 3일자로 윤석열 대리인단에 김계리 변호사가 합류합니다. 윤석열 이 피청구인 측에 여자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덩치 큰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김계리 변호사라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것이 이 김계리는 2022년에 이 박선영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있을 당시에 박선영 캠프 대변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캠프 대변인이면은 뭐 상당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박선영은 정영식 재판관의 아내의 언니입니다. 이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재판관으로서 참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그야말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 정영식이다 했을 때 이번 정영식 재판관의 태도, 오차 변론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저건 재판관 부적격이다. 아마 이렇게 공인이 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윤석열 지지, 내란 찬성파들은 야, 저 사람 우리 편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025년 1월 31일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재판관의 자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걸 믿고 회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회피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회피하라고 했는데 이제 회피하겠다는 사람이 회피를 하면 어떨까? 그렇죠. 회피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 불공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재판관으로 쓸만한 인간이 아니야. 이거를 저렇게 긴 시간 동안 보여준 것이죠. 저 정도 되면 정영식 재판관 망가졌구나. 더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그런 다음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러는데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주겠다고 한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허가가 안 나면 정영식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사퇴하는 겁니다.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퇴하면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헌법재판소가 근근히 8명을 채웠는데 도로 7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7명이면 불안하죠. 헌법재판소가 불안한 겁니다. 7명이면. 혹시 또 윤석열파, 이 내란 지지파라고 하는 재판관이 한 명 더 여기에 붙으면 6명 가능합니다. 사퇴하면. 근데 정영식 재판관이 사퇴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봐라, 나는 이렇게 불공정하다. 남들이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정영식 재판관에 대한 비판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불공정하니까 사퇴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뭐냐? 헌법재판소 7명으로 돼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7명에서 조금 잘못하면 안 돼. 이런 거죠. 이 헌법재판소를 깨뜨리는 효과가 있다. 또 하나는 나는 내가 불공정하니까 그냥 사퇴하는데 당신들 뭐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나처럼 당신들도 사퇴해라. 안 그래도 지금 하라고 하니까 이런 압박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게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영배, 이미선 이 재판관들은 4월 18일인가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까짓 거 몇 달 가지고 목숨 걸지 마라. 사퇴해라. 시위대들이 지금 협박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압박 효과가 클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7명 체계에서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심판 결과 불복의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작전을 펼만하다. 혹은 정영식 재판관 스스로 이걸 자청한 것인가?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을 구하고 싶으면 앞장서서 몸을 던져라. 이렇게 되겠죠.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려라. 그까지 그 홍장원 메모 한 장 공격하는 것보다 헌법재판소를 그냥 망가뜨려버리는, 깨버리는 게 100배 낫다. 윤석열을 위해서 정영식 당신이 몸을 던져라. 이게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는데 정영식이라면 할 수 있다. 저런 스스로 기피 대상이 될 자격을 스스로 갖췄으니까. 자, 이제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하겠죠. 정영식 재판관.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